반갑습니다. 탐스러운 사회문화 김한나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벌써 1단원의 반 정도 공부를 갖다 끝내고 이번 시간에는 자료 수집 방법 첫 번째 시간을 갖다가 배우게 될 건데요. 오늘 공부하게 될 이 자료 수집 방법은요. 내용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어렵다라기보다는 시험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는 오늘 강의 듣고 시험 직전 우리가 중간고사 직전에 한 번 또 듣고 또 데뷔 직전에 한 번 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하는 강의는 좀 여러 번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강의다라고 선생님이 미리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일단 집중해서 듣고요. 나중에 시험 직전에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성적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료 수집 방법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전 시간 6강에 대해서 능력자 확인 복습 먼저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OX 전에 필기했던 거에 빨리 이렇게 체크해 놓은 거 보고 자기가 답을 갖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적 연구 절차에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필요로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이거는 X죠. 우리 조작적 정의는 주로 양적 연구 절차에서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질적 연구는 현상의 이해에 초점을 맞춘다. 자, 우리 친구들 동그라미 맞습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자, 질적 연구 절차는 개인의 사회적 의미 파악이 목적이다라고 나와 있죠. 이것도 자, OX 중에서는 동그라미를 갖다 여러분들이 했으면 정답으로 여러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문제 모두 맞은 친구들 자기 스스로 쓰담쓰담 해주면서 난 정말 기특하다 이렇게 칭찬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자료 수집 방법인데요.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하고 자료 수집 방법이 이제 2시간에 걸쳐져서 우리가 쭉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첫 번째 자료 수집 방법 중에서도 질문지법, 그다음에 면접법, 참여관찰법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할 건데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우리 좀 기본 용어들을 갖다가 몇 가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판서 들어가기 전에 오늘 공부하게 될 핵심적인 개념들을 우리 친구들이 한번 눈여겨볼 거예요. 쭉 떠 있죠. 이걸 갖다 꼼꼼하게 적을 필요는 없고 한꺼번에 좀 읽어봅시다. 1차 자료, 2차 자료라든지 종적, 횡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이런 개념들을 오늘 한나쌤이 열심히 정리해 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제 자료 수집 방법을 갖다가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약간 자료 화면 먼저 조금 준비를 갖다 했는데요. 요 화면 보면은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좀 한 번씩은 다 해봤던 거죠. 우리 보통 yes, 예, 그다음에 no는 아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씩 이렇게 설문지, 학교에서도 이런 설문지로 우리 친구들에 관련된 학교 전체 학생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갖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게 대표적인 질문지법의 그림이 나와 있고요. 자, 자료 수집 방법 이제 볼 건데 첫 번째 좀 우리가 판서를 이거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일단 여기서 얘기하는 자료다라고 얘기하는 거 어떤 걸 얘기를 하게 되냐면 앞쪽에서 우리 해석적 연구, 실증적 연구 이제 공부했잖아요.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험적 자료들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런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정리를 갖다가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는 자료는 1차 자료와 2차 자료가 있어요. 1차 자료, 2차 자료 구분을 갖다 해야 되겠죠. 일단 1차 자료는 연구자가, 그렇죠? 연구자가 직접 자기 연구에 필요한 것을 직접 조사한 자료를 1차 자료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럼 2차 자료 같은 경우는 기존의 자료를 원래 누군가가 연구해 놓은 결과일 수도 있고요.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발표된 통계 수치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내가 연구하는 데 필요한 여러 문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기존의 자료를 내가 연구에 활용을 갖다가 했을 때 연구에 활용을 했을 때 그런 자료는 자, 몇 차 자료다? 2차 자료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자료를 다른 말로는 원자료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2차 자료 같은 경우는 가공 자료다라는 말로도
표현을 갖다 하게 되죠. 그럼 나는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이 문제 자체가 이 1단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1강부터 시작해서 개념 강의로는 9강까지가 뭐 이렇게 한 문제에 약간 이렇게 연관돼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제시된 우리가 자료를 갖다가 두고 뭐 1차 자료인지 2차 자료인지를 구분하는 정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난 1차 자료와 뭐를 갖다 2차 자료를 갖다가 구분할 수 있다. 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양적 자료와 무슨 자료가 있냐면 질적 자료가 있어요. 질적 자료. 양적 연구 기억나죠? 양적 연구는 수량화, 계량화, 수치화한다. 말 그대로 이 양적 자료다라고 얘기하는 건 자료 자체가 수량과 수치로 표현되면 양적 자료이고요. 그것 이외, 양적 자료 이외의 자료들은 질적 자료구나라고 쉽게 구분을 갖다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질적 자료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연구 대상의 속성이다라는 말로 좀 어렵게 표현을 갖다가 하게 되는데 수량 수치로 표현되지 않은 자료는 질적 자료라는 정도만 구분하면은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거죠. 주로 뭐 양적 자료, 질적 자료를 서술형 문제로 구분해라 이런 문제들은 학교 중간 기말 이렇게 고3 문제도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구분만 할 줄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양적 자료, 수량 수치로 표현되는 자료에는 예를 들어서 뭐 신문 구독률 이런 거 있죠.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우리 친구들 어려운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신문을 보는 뭐 비율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신문 구독률. 질적 자료 같은 경우는 뭐 역사서, 뭐 일기, 뭐 이런 것들이 질적 자료다라고 해서 이것도 1차 자료, 2차 자료처럼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 문제가 나올 때는 다음 연구 내용 중에서 어떤 자료를 활용했는지 뭐 예를 들어서 위의 연구에는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모두 사용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양적 자료를 활용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걸 기억할게요. 세 번째 볼게요. 요 개념들 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세 번째 보겠습니다. 횡적 연구 자료. 횡적 연구 자료와 그다음에 종적 연구 자료다라는 게 있습니다. 횡적 연구 같은 경우는요. 특정 시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한 시점에서 수집된 자료를 횡적 연구 자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2014년 2014년 대통령 지역별이라고 씁시다. 지역별 대통령 지지율. 그래서 뭐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북도, 뭐 경기도, 서울, 뭐 또는 수도권 뭐 이런 식으로 묶어서 지역별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를 해요. 그래서 특정 시점, 한 시점에 수집된 자료를 횡적 연구다라고 얘기하고요. 종적 연구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문제에는 종적 자료, 종적 연구 자료가 많이 다뤄지게 되는데 이 종적 연구 자료는요. 일정 기간 동안 수집된 자료를 종적 연구 자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것을 갖다 얘기하면 뭐 변화 또는 변천사, 뭐 추세 이런 말로도 표현을 하는데 굳이 사회 과학과 관련된 자료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나의 몸무게의 변천사 끔찍하죠. 점점 막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중고등학교 때 뭐 살이 막 찌거나 그런 경우는 없는데 이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2차 성징이 딱 지나가면서부터 온몸에 나의 날씬했던 몸에 막 살이 쪄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의 몸무게의 변천사.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 기간 동안 수집된 자료를 무슨 자료다라고 얘기한다? 종적 연구 자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종적 연구 자료에 뭐 사례를 하나 쓴다면 뭐 1990년대부터 뭐 시작해서 2000년대까지 뭐 1년 단위로 해서 연도별 이혼율의 뭐 변화라든지
이런 자료가 사용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것은 자 무슨 자료다라고 볼 수가 있다. 종적 연구 자료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1차, 2차 요거 구분하는 거는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 이제 우리가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걸쳐져서 5가지 자료 수집 방법 공부할 거예요. 첫 번째로는 질문지법. 맨 앞에서 우리가 화면으로 봤던 질문지법. 두 번째는 면접법. 네 번째는 우리가 문헌연구법. 이렇게 해서 5가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일단 내가 이 각각의 자료 수집 방법의 구체적 특징은 모르더라도 야, 나 자료 수집 방법 몇 개 알고 있다? 5개 알고 있다. 선생님은 이것만으로도 공부의 반이 끝났다라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자료 수집 방법을 공부를 했는데 대체 뭐야? 기억나는 건 그래 뭐 참여 관찰법, 뭐 원주민을 연구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방법이 하나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중에서 뭐 하나 정도 기억한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거 좀 문제가 있어요. 자, 구체적 특징은 반복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이거를 달달달달 암기하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특징을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5가지가 있다라는 걸 일단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자, 이 5가지 중에서 오늘 3가지를 갖다 이렇게 공부를 할 건데 자, 첫 번째 질문지법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질문지법은 5가지 자료 수집 방법 중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돼서 나오는 부분이죠. 질문지법을 좀 자세하게 우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질문지법은 어떤 걸 질문지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냐면 말 그대로 질문지를 갖다가 통해서 여기에다가 연구 대상에게 응답을 갖다가 받으면 이것이 질문지법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질문지의 형태는 어떤 식으로 해서 조사가 되느냐? 대표적인 게 우편조사. 초기 사회과학을 연구할 때 이 우편조사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됐어요. 그래서 질문지를 만들어서 우편으로 사람들한테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질문지에다가 설문을 갖다가 하고 난 다음에 반송 우편이 보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서 뭐 우체국에 가서 우표 붙여서 보내지 않고요. 그대로 우체통에만 넣어주게 되면은 이 설문조사를 하는 회사로 이렇게 가서 그쪽에서 그 설문지를 가지고 통계 분석을 내서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갖다 연구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형태가 되죠. 이 우편조사가 초기에 있어서의 어떤 대표적인 질문지법의 형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다음에 전화조사. 자동응답기에 질문지를 갖다가 녹음을 하고 이렇게 그 연구 조사 대상들한테 전화를 갖다가 통해서 설문지를 갖다가 받는 형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 무슨 조사도 활발해지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이런 설문지, 질문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이런 거 아니더라도 학교 내에서도 선생님이 질문지 들고 들어와서 이렇게 조사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학기 초 같은 경우에는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뭐 학교 생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설문조사가 되고 또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학교에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다 조사를 해서 학교 내에 있는 학생들의 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이렇게 통계를 갖다가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질문지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연상이 되죠. 다들 한 번씩 해봤기 때문에. 그럼 질문지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되는 게 다수의 대상으로부터 정보를 갖다가 수집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 또 하나는 이 질문지법은 비교 분석이 용이합니다. 비교하기가 쉽다. 비교 분석, 통계 처리 이런 것들이 용이하게 되죠. 선생님이 뭐 간단하게 요거를 이렇게 이런 거는 필기 안 해도 돼요. 설문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여기 보면 1번 질문이 있으면 우리 보통
주관식 형태에 있어서의 질문지는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항목에서 고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3번 뭐 항목별로 이렇게 되게 되면 이렇게 설문조사된 것을 요새 이런 어떤 사회 통계를 하게 되는 프로그램까지 나와 있어요. 그럼 거기다 쫙 입력을 하게 되면 1번 항목, 2번 항목에 대한 이런 통계치가 나오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통계 분석이 굉장히 용이한 형태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1번 항목에 대해서 1번에 대한 응답률이 몇 프로이다? 뭐 50%이다. 2번에 대한 응답률은 20%이다. 3번에 대한 응답률은 10%이다. 4번에 대한 응답률은 뭐 나머지 50, 20, 10, 80이니까는 뭐 20%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통계 분석 처리가 용이한 형태가 질문지법의 특징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질문지법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 일단 다수의 대상에게 자료를 수집하는 거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듭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대상에게 동시에 자료를 갖다가 수집할 수 있다라는 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각반 학급 담임 선생님들이 질문지 들고 각반 들어가잖아요. 쫙 돌리고 난 다음에 10분 동안 하고 걷어라. 이렇게 하면 학교 전체에 있는 학생들을 동시에 자료 수집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과 비용이 어떻다? 굉장히 적게 든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다만 이 질문지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회수율이 낮다라고 하는 부분과 질문지 자체를 갖다가 오해할 가능성이 어떻다? 있다라는 거. 오해한다라는 게 아니고 질문지 오해 가능성이 있구나.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회수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우편조사에서 이 회수율이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무작위로 또는 뭐 전화번호 등록부에서 여러 가지 모집단에서 표본을 축출해서 이 우편으로 설문지를 보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적극성을 띠기 전까지는 내가 이 설문을 해서 보내줘야 돼야 된다는 어떤 의무감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000부 보내게 되면은 그 중에서 20%에서 30% 정도만 회수가 되기 때문에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 대상의 어떤 표본의 어떤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로 설문지는 그것보다 뭐 곱하기 5배라든지 6배 이상은 이렇게 발송을 해야지만 겨우 어떻게 된다? 회수가 된다. 그럼 전화조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화조사 같은 경우 집에 전화가 왔어요. 녹음된 아가씨의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뭐 어떤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금방 전화를 뚝 끊어버리게 되죠. 뭐 그거 전화 이렇게 들으면서 일일이 1번 버튼, 2번 버튼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누르고 있는 사람이 현대사회, 특히 이 바쁜 현대사회에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회수율이 낮다라고 하는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인터넷 조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설문이 가끔 가다가 어떤 포털 사이트 들어가게 되면 뜨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선생님 주변에는 좀 귀찮은 집이 많다 보니까 사실 안 하는 경우 그리고 내가 인터넷을 켜거나 접속을 했을 때는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행위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굳이 설문조사 목적이 아니니까 잘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수율이 낮다라고 하는 단점이 질문지법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기 질문지 오해 가능성이 있는데 이 질문지법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이 질문지의 오해 가능성을 뭐 줄이고 여러 가지 질문지법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유의점들이 제시가 됩니다. 그럼 질문지를 갖다 만들 유의점은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질문지 자체를 어떻게 한다? 정교하게 어떻게 한다? 계획한다. 이게 유의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질문지에서 문항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잘된 자료 수집이 될 수가 있고요. 잘못된 자료 수집, 수집된 자료 자체가 신뢰성이 없는 자료가 수집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일단 질문지를 정교하게 계획해서 만드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일단 질문을 잘 만들어야 돼요. 특히 피해야 될 질문 중에 첫 번째는 이중 질문을 피해야 됩니다. 좀 어려워지죠? 선생님 뭐 처음엔 좀 쉬운 것 같더니 어려워집니다. 이 부분은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유의점은. 이중 질문은 질문 하나에 두 가지를 동시에 물어보는 경우를 갖다 우리는 이중 질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만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당신의
부모는 대학을 졸업했나요? 자, 이것 자체가 이중 질문이죠. 일단 부모라고 물어봤어요. 부모는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아빠, 엄마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친구들도 있죠. 두 개를 동시에 물어보는데 부모님이 모두 다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밑에 예, 아니요 뭐 이렇게 나왔을 때 1번 우리가 무난히 체크를 할 수 있지만 아빠는 대학을 졸업했는데 엄마는 대학을 졸업을 못하고 중퇴를 갖다가 하셨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런 친구들은 응답을 갖다 하기가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이렇게 이중 질문은 피해야 된다라는 거. 또 하나는 특정 가치가 개입이 돼서 특정 답을 유도하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중 질문하지 말 것, 특정 답 유도하지 말 것. 그럼 어떤 것들이 특정 답 유도냐면요. 이중 처벌에 논란이 있는 자, 성범죄자 사진 공개에 대해서 자, 너의 생각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미 앞쪽에서 이중처벌이다라고 하는 논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성범죄자 같은 경우는 일단 형벌을 갖다가 받게 되죠. 그래서 형법에 의한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거 외에도 이렇게 어떤 자기에 있어서의 어떤 신상을 공개를 하게 되는 또 조치가 취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법에 의거한 형벌을 받았는데 이와 같이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이중 처벌을 갖다 한다라는 논란이 있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 논란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의견을 이렇게 유도당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로 질문지 우리가 작성해서 피해야 되는 것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한다. 명확한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가능한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자. 자, 명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단어의 의미를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당신은 정기적으로 TV를 몇 시간 시청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요. 이런 단어. 자, 정기적이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정기적이다라고 한 거를 뭐 하루에 정기적으로 또는 뭐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또 한 달에 정기적으로 어떤 친구들은 워낙에 집에서 공부해라 막 이렇게 좀 공부에 대한 학습에 대한 어떤 압박이 너무 심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부모님이 아예 뭐 한 달에 뭐 일요일에 그것도 특정 시간에만 TV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집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친구들. 이 정기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불명확하게 사람들한테 제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 불명확한 우리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명확한 용어와 쉬운 용어를 쓰도록 하자. 여기서 얘기한 쉬운 용어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 전문가들이 쓰는 용어라든지 한자어라든지 굉장히 힘들어요. 선생님의 실제 경험담인데요. 저기 왜 서울에 되게 이렇게 부티나는 이런 동네가 있어요. 거기 이제 뭐 패션의 거리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는 선생님이 한 10년은 더 된 것 같아요. 10년 더 됐는데 거기 사거리에 딱 서 있는데 웬 되게 멋지게 옷을 갖다 차려입은 남자 2명이 선생님을 향해서 걸어오는 거예요. 그때 약간 선생님이 나를 보고 이렇게 약간 우리가 흔히 말하면 헌팅이라고 그러죠. 선생님은 그렇게 할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굉장히 쑥스러워했어요. 쑥스러워했는데 그건 선생님이 착각이었고 이 남자들이 와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준 거는 뭐냐면 설문조사를 좀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크게 시간이 쫓긴 일도 없으니까 내가 이 설문조사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딱 받아들었는데 선생님 너무 창피한 게 그 설문
조사지가 한 10장 정도 됐는데요. 이 10장 정도가 다 영어로 된 설문조사지였던 거예요. 선생님이 그 정도까지 영어가 능수능능 이렇게 하게 할 수 있는 실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귀까지 빨개지는 창피함을 무릅쓰고 다시 되돌려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선생님 뒤돌아서 혼자서 굉장히 투덜거렸죠. 뭐 저렇게 아무한테나 들이댈 수 없는 설문조사지를 갖다 만들어서 갖고 다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굳이 그런 거 아니더라도 설문지 자체의 용어가 너무 어렵게 되면은 제대로 된 설문지 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우리가 또 유의점 중에 하나가 됩니다. 또 하나는 응답의 제한 가능성이 없어요. 응답의 제한이 없어야 한다. 이 말은 내가 응답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응답할 수 있는 항목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응답의 제한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 유의점이 됩니다. 그럼 일단 선생님이 여기다가 A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얘기할게요. A. 여기서 요거 그대로 들어갈게요. 당신은 정기적을 갖다 선생님이 하루에라고 볼게요. 하루에 TV를 몇 시간 시청하십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응답에 1번 2시간 예를 들어서 미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주 쉽게 낼게요. 3시간에서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이렇게 나와 있고 뒤에도 3번, 4번이 계속 이렇게 설문 문항이 있다라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나는 2시간보다는 더 보고 3시간보다는 적게 보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 내가 설문조사에 충실하게 응하려고 해도 응답의 제한이 생겨버리게 되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잘못된 질문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질문지 같은 경우는요. 워낙 모집단에서 많은 다수의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조사를 갖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표본 선정을 갖다가 정교하게 해야 하는 우리가 까다로운 유의점들이 몇 가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질문지법의 특징하고 질문지법에서 해야 되는 유의점. 이 부분은 자료 분석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다음 질문지에서 잘못된 것들을 갖다 우리가 찾아내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나와 있는 문제 열심히 풀면 될 것 같아요. 많이도 아니고 대략적으로 요 내용들이 비교적으로 한 문제에 2개에서 3개 정도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문제 3, 4개 정도만 열심히 풀어보더라도 충분히 내용을 갖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하지만 열심히는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질문지법 끝났으면 이제 두 번째로는 면접법을 갖다가 들어갈게요. 자, 선생님 따라서 이쪽에 와서 자, 면접법. 좀 깨끗이 지우고 자, 면접법. 자, 면접법은요. 자, 뭐를 갖다가 하게 되냐면요. 대화를 통해서 내가 필요한 자료를 갖다가 수집하면 이것이 면접법입니다. 대화는 뭐로 이루어질까요? 그렇죠. 언어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선생님 질문지법에서 하나 빼놓은 게 있는데요. 질문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문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자로 조사를 갖다 하게 되죠. 그래서 질문지는 조금 한계점 중에 하나가 문맹자한테는 할 수 없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 더 추가해서 넣을게요. 8번에다가 자, 문맹자한테는 할 수 없다라는 거 글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면접법 같은 경우는요. 대화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합니다. 따라서 이 면접법은 누구한테 조사가 가능하다? 그렇죠. 글을 몰라도 말만 통하면 뭐 할 수 있다?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면접법의 중요한 특징.
이건 비교해서 우리가 자료 수집 방법의 특징을 해야 되는데 문맹자한테 할 수 없다? 질문지법. 그다음에 면접법은 문맹자한테도 가능하다라고 나오게 되면 이거는 자료 수집 방법 중에서도 면접법을 갖다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대화를 통해서 대화를 갖다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대화라는 게 야, 너는 몇 살이니? 이렇게 하고는 끝나는 대화가 아니잖아요. 자, 연구 대상을 갖다가 만나서 자, 깊이 있는 대화를 갖다가 나누게 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느 날 되게 1시간도 좋다, 2시간도 좋다, 나를 교무실로 불러다 놓고 나서는 나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라든지 앞으로 있어서 나의 어떤 미래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길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이. 자, 이런 경우에 선생님도 나의 속마음을 알게 되고 또 선생님도 선생님의 어떤 속마음을 나한테 털어놓죠. 난 뭐 한나야, 난 평상시 너가 되게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너를 도와주고 싶단다. 그럼 선생님 막 마음도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내면에 있는 심층적인 자료도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또 면접법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면접법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하면 소수의 대상에게 자, 심층적이다. 이거는 이제 사람 내면에 있는 그런 어떤 의미라든지 의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끌어낼 수 있는 것이 면접법의 특징이 됩니다. 자, 네 번째, 그럼 면접법이 가지고 있는 단점에는 어떤 게 있냐면 소수의 대상에게 심층적 자료를 얻어낼 수 있지만 자, 이렇게 길게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 연구자가 좀 객관적인 어떤 통계 수치 이런 걸 뽑아지지 않기 때문에 주관이 자, 개입될 자,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나를 상대로 해서 나의 연구 대상이 돼서 길게 대화하면서 나의 속까지 끄집어내서 보여줄 수 있는 표본을 갖다가 어떻게 하기에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죠. 표본 우리가 표본을 갖다가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나타난다라는 것이 면접법입니다. 하지만 문맹자한테는 할 수 없었던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참여 관찰법에 대해서 정리할게요. 선생님이 오랜 기간 동안 학생들한테 이 자료 수집 방법을 갖다가 수업을 한 결과 참여관찰법이 문제도 많이 나오지만 우리 친구들이 제일 잘 아는 자료 수집 방법이 참여관찰법이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일정 수준까지는 많이 아는데 되게 심한 문제가 나오면 그때부터 또 되게 허우적거리게 돼요. 근데 이번 시간은 이게 사회문학 기초를 갖다가 다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너무나 심한 내용, 위에는 고3 언니 오빠들이 좋아할 만한 심한 내용은 살짝 맛보기를 소개만 하고요. 기본 내용만 우리 정리하도록 할게요. 신나게 우리 정리할 수 있어요. 참여 관찰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죠. 말 그대로 참여해서 관찰을 하게 돼요. 연구자가 연구 대상을 직접 관찰합니다. 뭐 직접 관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친하게 지내면서 관찰하는 거예요. 야, 우리 같이 밥도 먹자, 잠도 자자, 우리 나가서 수영도 하자 이러면서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유지하면서 관찰을 할 수도 있고 오히려 내가 관찰을 한다라는 걸 알았을 때 연구 대상이 원래 하던 행동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은 누가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쳐다보면 의식하잖아요. 선생님도 누가 나를 의식한다라고 생각하면 커피도 더 멋있게 이렇게 마시고요. 원래 평상시 때 걷던 이렇게 걸음걸이하고 달리 누군가 나를 쳐다본다라고 얘기하면 되게 멋지게 이렇게 걸으려고 하는 굉장히 계산된 행동을 갖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연구자가 연구 대상 모르게 여기 이렇게 연구 대상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만한 이런 박스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뚫고 여기 안에 들어가서 요새는 과학기술 발달하니까 이렇게 뭐 CCTV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직접 관찰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린 좀 어려운 말로 관찰자 효과를 제거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건 조금 고3 올라가서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관찰하는 걸 참여 관찰. 그러다 보니까 이 참여 관찰은요.
좀 연구 대상의 폭이 굉장히 넓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참여 관찰을 갖다가 할 수가 있지만 누구한테 가능하냐면요. 일단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연구 대상에도 우리가 연구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옆에 이제 CG가 나올 건데, 자,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교과서에도 많이 실려 있는 사진인데요. 저기 있는 사회학자가 원주민들 또는 뭐 이런 이민족이죠. 이런 대상들, 서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대상들과 함께 긴 시간 생활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연구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대표적인 대상으로 사례로는 원주민, 그다음에 유아, 어린아이들. 우리 뒤쪽에 있는 기본 개념 문제 선생님이 보다 보니까 사례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유아들의 도덕성 발달에 대한 연구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 유아들도 한 3살에서 4살 정도만 되면 도덕성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서 얘기한 도덕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릴 때부터 듣는 말 있죠.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도 자기가 거짓말 한 행동,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잘못된 행동이다라는 것을 인지를 갖다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한 여러 가지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유아들 말이 안 통하지만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도 이런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 돼요. 이 참여관찰법의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일단은 문제점이 있어요. 이것도 연구자의 주관 개입의 가능성이 있고요. 그보다 좀 더 많이 다루어지는 게요.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라는 특징이 있죠.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앞에서 질문지법의 장점에는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럼 그것과 상대적으로 참여관찰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이 관찰 대상을 갖다 관찰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참여관찰법의 특징이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이 직접 관찰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행위를 갖다가 연구 대상이 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내가 연구하려고 하는 어떤 연구 행위와 관련해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여러 가지 돌발 변수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변수 통제가 어렵다. 통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를 갖다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관찰법은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지만 이런 어떤 장점들, 그 다음에 이런 직접 관찰하는 과정에서 또 모두 가능하게 되냐면 내면, 심층적 내면 연구도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참여관찰법의 특징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공부한 이 3가지 자료 수집 방법 좀 어려운 듯 하지만 또 어렵지 않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문제 풀면 훨씬 더 정리가 잘 될 거니까 선생님 따라서 자, 문제 하고 자료 탐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재 서술형 35쪽 선생님과 함께 풀고 나머지는 저희 교재는 다시 한번 내가 직접 푼다. 자, 얘기했어요. 자, 다음 설문지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본 연구는 방과후 학교 참여자. 우리 학교에서 요새 방과후 학교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응답은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갖다가 쓰고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요, 좀 사람이 솔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솔직한 자료, 그 다음에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수집하기 위해서 무기명으로 처리되고요. 모든 내용은 연구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아래의 문항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에 자, V 표시를 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체크하시오.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귀하의 성별은, 자, 선생님은 자, 여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기아가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김한나 선생님 학생 아니까 방과후 학교 아니잖아요. 선생님 학생이라고 가정하고 하는 거예요.
자, 요 질문에는 응답을 갖다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항 자체가 이 설문지에 있는 이 물어보는 질문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답할 수 없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은 시간을 물어봤어요. 보통 시간을 갖다가 물어보거나 그랬을 때는 자, 명확한 어떤 기간에 대한 어떤 제시를 갖다가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루에라든지 일주일에라든지 한 달에라든지 그렇게 해줘야지만 내가 2시간 미만 하는지 2번에 해당하는지 3번에 해당하는지를 갖다 체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2번 설문지는 잘못 만들어진 우리가 질문에 해당할 것 같아요. 기아는 현재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까? 예, 아니요. 그럼 아니요. 저는 EBS를 듣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위와 같은 질문지법이 면접법에 비해서 우리 면접법 공부했죠? 장점과 단점을 쓰시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질문지법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일단 다수의 대상을 갖다가 대상으로 동시에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하나의 대표적인 장점은 통계 분석이 용이해요. 통계 분석이 용이하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라면 단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인간의 심층적인 내면 연구는 할 수 없다. 면접법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잖아요. 또 하나는 누구한테는 자료 조사를 못한다. 문맹자한테는 자료 조사를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점들이 바로 단점에 해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거 볼게요. 자, 2번이 하나 더 있을 거예요. 2번이 있으면 자, 위 설문 문항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쓰시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2번에 대해서 이미 앞에서 했죠. 설문 문항이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지 않다. 명확한 질문을 갖다 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찾아내면 될 것 같습니다. 요와 같은 형태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설문지의 오류를 찾아내는 문제라든지 그런 형태가 될 것 같고요. 여기 나중에 수능 문제로 이제 바뀌게 되면은 여기 있는 모집단, 그다음에 표본 이런 식으로 해서 표본이 잘 축출됐는지 뭐 이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물어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개념형 34쪽 볼게요. 다음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자가 사용했을 것을 보이는 자료 수집 방법 나와 있죠. 여기 뉴기니의 아라펫이 부족, 여기 부족 나와 있습니다. 이런 원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무슨 법이다? 쉽게 정리되죠. 그렇죠. 참여 관찰법.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이제 자료 탐구를 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이 빼놓지 말고 우리 탐수랑 교재에 있는 자료 탐구 꼭꼭 씹어서 자기 것을 소화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조사 계획서 나와 있어요. 급식 만족도 이거 학교에서 조사 많이 하죠. 그래서 왜 급식 업체 바꾸고 그러잖아요. 바뀌었는데 처음엔 맛있다가 나중에 또 맛없어지는 이런 것들이 계속 되풀이돼서 선생님들도 학생들 실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땡땡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1학년 남학생만을 대상으로 했다. 고등학교는 1학년도 있고 2학년도 있고 3학년도 있는데 1학년만 대상으로 하고 이게 남학생과 여학생이 다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사 기간 나와 있고요. 갑. 자, 여기 보면 심층 면접. 갑한테는 면접법을 했고요. 을한테는 설문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홈페이지에서 했기 때문에 자, 요거는 인터넷을 통한 조사다라고 해서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라고 우리가 자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앞에서 봤던 우리가 원주민에 대한 참여 그러니까 관찰도 있지만 이제 노숙자분들 문제가 여러 가지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직접 노숙 생활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여기 보게 되면 이들이 어떤 무료 급식소에서 그들의 고달픈 하루를 들여다봤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관찰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곳은 허기를 달린 유일한 희망의 장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관찰의 내용을 갖다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오늘 공부한 자료 수집 방법의 세 가지의 대표적 사례구나. 문제가 나왔을 때 나는 이것을 구분할 수 있구나 라는 점, 그 점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설문조사, 인터넷을 통한 이용한 여론조사는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얘는 좀 난이도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난이도가 되게 높아요. 자, 인터넷을 통한 조사를 갖다가 하다 보면은요, 어떤 문제가 되냐면요. 일단은 응답의 신뢰성이 부족하대요. 왜냐하면 좀 이렇게 장난스러운 응답을 갖다 할 수 있고,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좀 성의 없는 응답을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인터넷 조사를 하다 보면 인터넷 이용자들로 한정됩니다. 인터넷을 자주 사용하는 젊은 층이라든지 또는 인터넷망이 잘 구비되어 있는 계층들만 이 조사에 응할 수가 있고, 인터넷망이 잘 연결돼 있지 않거나 인터넷 이용을 잘 못하는 연령층들은 이 조사에서 제외될 수가 있다. 그래서 약간 그 연구 대상의 어떤 표본이 잘못 축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또 인터넷 조사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많은 자료를 보여준 건 이런 자료들을 구분할 줄 알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마지막 이제 기본 문제 38쪽에 있는 기본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자료 조사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나와 있죠. 여기 보니까 자동응답 시스템을 통해서 쭉 나와 있어. 전화를 걸어서 전화로 응답을 받아내는 두 가지 방법. 그러니까 응답자가 스스로 전화를 걸어 의견을 내는 방법도 있고요. 반대로 받아내는 두 가지 방법도 있대요. 이거는 무슨 조사에 해당한다? 질문지법에서 하는 전화조사에 해당합니다. 자, 1번 무성의한 응답이나 장난 전화를 통제하기 쉽다. 어렵죠. 다른 조사 방법에 비해 조사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전화조사도 질문지법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질문지법은 다른 조사에 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라는 장점이 있죠. 조사원에 의해서 발생하는 비표본 오차의 발생이 매우 많은 편이다. 이게 왜 틀렸냐면요. 이게 녹음된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어 조사원이 직접 우리가 전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 가지 조사원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요. 조사원의 억양이 뭐 약간 어떤 답을 유도하는 쪽으로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녹음된 내용이기 때문에 매우 많은 편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틀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동시다발적 진행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응답을 얻어낼 수 있다. 전화조사도 질문지법. 그래서 정답에서 4번 골라내면 되고요. 5번 조사 특성상 장시간 응답이 가능하므로 많은 설문조사가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장시간 응답이 가능하지는 않죠. 사람들이 이렇게 전화기를 길게 이렇게 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 선지에서는 4번 골라내면 될 것 같아요. 자, 관련 문제들은 나중에 심화 우리가 문제풀이라든지 그런 대단원 문제풀이에서 좀 더 많은 문제를 접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수업과 관련해서 좀 이제 오늘 수업이 좀 분량이 많았잖아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할 능력자 확인 우리가 주제 줄게요. 자, 1번 볼게요. 참여간달법은 언어나 문자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대상 조사에 적합하다. OX 빨리 체크합시다. 다음 시간에 맞추고 2번 볼게요. 질문지법은 소수의 연구 대상자로부터 깊이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OX 체크할게요. 자, 3번. 자, 일정 기간을 두고 수집한 자료를 횡적 연구 또는 횡적 연구 자료라고 한다. OX 체크하시고 다음 시간에 정답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좀 강의 내용이 많았는데 자, 으쌰 하면서 힘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자료 수집 방법 두 번째 시간에서도 힘내서 선생님과 유익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